두근두근합니다. 마침내 미국 대선의 막이 올랐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이 시간에도 투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오늘 오후쯤에 당선자 윤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두 후보 간의 승부가 워낙 박빙이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가 나올 시점을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에 따라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도 점점 고조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미국 대선 이후 그 결과에 따른 국내 증시의 변동성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투자인사이트 얻어보는 시간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이선엽 이사, 문남중 대신증권 글로벌 전략 수석 연구위원, 한국경제TV 신윤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현지 분위기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뉴욕에 나가 있는 우리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김종학 특파원, 현지 분위기라든지 월가의 지금 평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자세히 들려주시죠. 네, 말씀대로 제47대 미국 대통령을 결정할 선거가 현지 시간 5일 오전 6시부터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경찰 병력이 투표소에 대기하는 등 삼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지만 우려하던 소요 사태 없이 안정된 분위기에서 현재 선거를 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 본투표에 앞서 우편 사전투표로 이미 약 8천만 명의 유권자가 참여했고 오전과 퇴근 시간 무렵 각 주거지 인근에 흩어진 투표소로 많은 유권자들이 향하고 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동부 최대 경합 지역인 펜실베이니아에서 전날 마지막 유세를 벌일 만큼 경합주가 이번 승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이디 벤스 부통령 후보가 일찌감치 투표에 나섰고 팀 월즈 민주당 후보에서도 경합주를 찾아서 지지자들에게 마지막 호소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선거는 미 대선 역사상 가장 많은 기록을 남길 전망입니다. 그만큼 접전이고 기록적인 후원금 경쟁이 이어지면서 판세를 막판까지 알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50개 주 총 538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과반인 270명을 확보해야 하는 이번 대선에서 승패를 가릴 경합주는 모두 7곳, 그중에서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가진 펜실베이니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위스콘신, 미시간과 함께 쇠락한 미 제조업 노동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 등과 함께 인구 구성, 정치적인 지형도가 크게 변화한 지역입니다. 뉴욕타임스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경합주에서 승부를 명확히 짓지 못했고 여론조사 평균치를 제공하는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서도 우위를 가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등 전통 지지 기반으로 승부가 굳어진 다른 지역들과 달리 이번 47대 미 대통령 선거는 북동부, 중서부에 퍼져 있는 경합주에서 여전히 오차범위 접전을 승부를 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북부의 러스트벨트에 속한 펜실베이니아와 위스콘신, 미시간과 일조량이 풍부해 선벨트로 불리는 남부 지역들은 모두 경합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민주당이 확보한 선거인단 수는 226명, 공화당은 219명으로 과반을 얻으려면 해리스 후보가 44명, 트럼프는 51명의 선거인단을 추가로 얻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에 바탕한 시나리오가 현재 여러 나오고 있습니다. 남은 변수는 개표 시점을 예측하기 힘든 우편 투표가 있습니다. 애리조나는 지역 특성상 투표 당일까지 우편 접수를 받고 개표가 가장 늦게 시작되는 경합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펜실베이니아 집계에 이틀이나 사흘 걸릴 것 같다라고 말하는 등 당선자 확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오늘 새벽 투표를 마감하는 엘래스카를 포함해서 지역별 개표가 순차 진행됩니다. 과거 2016년 당선자는 다음 날 새벽 3시, 2020년 역시 다음 날 오전에 당선자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접전이 이어진 경우는 확정까지 최소 일주일 가까이 소요됩니다. 공식 투표 마감은 현지 시간으로 약 1시간 정도 남아있고 한국 기준으로는 오전 8시, 마지막 투표 마감 기준으로는 한국 기준 오후 2시까지 이어집니다. 경합주 기준으로는 한국 기준 오전 10시와 11시까지 투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개표 상황에 따라서 막판에 승자가 뒤집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월가 트레이더들의 전망은 트럼프와 해리스 선거가 예측 불가하다는 전망을 여전히 내놓고 있습니다. 네이트 실버에서 8만 회가량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마지막까지 50대 50 승부를 내지 못했고 헤제스 리슬리에 방크의 최고 투자 운영 책임도 역시 시장 누구도 명확한 포지션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놓고 있습니다. 당선 결과에 따라서 주식시장은 트럼프가 된다면 보호무역, 내수 기업이 유리하고 해리스가 된다면 청정에너지, 전기차 기업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권시장은 트럼프가 당선할 경우에 금리가 상승하면서 압박을 받겠지만 해리스가 당선된다면 지출 억제를 통한 금리 안정화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JP모건 등 대형 투자은행들은
밤사이 파생 상품 데스크를 상주시키면서 이번 선거 이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로 급등하던 채권 금리도 오늘 가라앉는 등 시장은 임박한 대선 결과에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경제는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의 경제 정책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후보 어떤 경제 정책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김예림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2024 미국 대선 이제 점차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이번 대선, 과연 마지막에는 누가 웃게 될지 지켜보면서 두 후보의 경제 정책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 후보들은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고 물가는 어떻게 잡으려고 할까요? 해리스 부통령은 역시나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을 계승하면서 중산층을 보호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신 기업들의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인상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 또한 높일 계획인데요. 또 순자산 1억 달러 이상인 사람들에게 미실현 자본소득도 과세 대상에 포함해 25%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확보한 세금으로 40만 달러 미만의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하고요. 신규 주택 300만 개를 건설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넓힐 예정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식료품 폭리 금지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처방약에 대한 자기 부담 한도를 낮추고 인슐린 등 필수 처방약에 대한 가격을 인하할 계획인데요.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이러한 해리스의 공약을 두고 공산주의라고 비판하고 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 계층에 대한 감세를 추진하는 공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세금을 감면하고 여기서 부족한 예산은 관세로 채우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또 해리스 부통령과 반대로 법인세를 21%에서 최대 15%까지 낮출 계획이고요.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석유 생산을 확대해 생산 비용을 줄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이민자들의 유입이 실제로 줄어들게 된다면 그에 따른 인건비 상승은 역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텐데요. 이어서 글로벌 경제로 직결되는 외교와 무역 정책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두 후보 모두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지만 먼저 해리스 부통령은 다자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대로 중국에 대한 관세는 유지할 걸로 보이고요. 가장 큰 적대국은 중국이 아닌 이란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중국과 전략적 관계를 이어나갈 전망입니다. 월즈 부통령 후보가 10년 연속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친중파라는 점도 눈에 띄는데요. 우리나라의 방위비 부담과 관련해서는 이미 충분히 상당한 분담금을 기여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 물품에 최대 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중국에게는 60% 이상의 관세율을 적용시키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간 무역 협정을 재협상하겠다고도 밝혔고요. 중국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멕시코에 공장을 건설하는 것을 언급하며 멕시코산 중국 차량에게 최대 1000%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사실 참모진들은 관세는 외교 협상의 전략에 불과하다는 말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해외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 혜택을 주는 반도체 지원법을 폐지하겠다고도 선언했습니다. 그들에게 높은 관세를 매기게 된다면 굳이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아도 미국에서 공장을 설립하게 되고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거라 주장했는데요. 결국 관세는 과세다, 이게 해답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한참 진행 중인 가운데 두 후보의 경제 정책을 자세하게 분석해 봤는데요. 과연 내년에 백악관에 들어설 주인공은 누가 될지 그 향방이 정해지는 대로 관련 대응책도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We are ready to turn the page. And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네, 우리나라도 지역별로 지지정당이 사실상 결정된 지역들이 일부 있습니다. 항상 왔다 갔다 하는 지역들 공략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데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38개의 선거인단 표 중에서 경합주로 분류된 7개 주의
표를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의 싸움인데 여러분들 방송 계속 보시면서 270개, 매직 넘버 270개를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박빙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해리스와 트럼프, 트럼프와 해리스 누가 대통령이 돼야 한국 경제 또 우리 한국 증시에 유리한지 우리 이선엽 이사님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미국 증시가 오를 거냐가 아니라 결국 우리한테 얼마나 통상적으로 또는 수출 환경에 유리할 것이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양 후보의 어떤 정책들을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해리스 후보가 그래도 한국 시장에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동맹국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대중국 관련해서도 특정적으로 한국이 잘하는 산업을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반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당선됐을 경우 우리의 수출 환경이 어려워진다는 건 지금보다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국에 대한 관세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또 멕시코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새로운 FTA도 재개정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한 가지가 더 있다라면 최근에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배터리 기업이든 또 반도체 기업이든 미국 진출을 많이 서두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해리스 같은 경우는 또 민주당 정권 같은 경우는 당근 정책, 즉 지원책을 주고 있는 반면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채찍을 주고 있죠. 내가 그냥 관세 때릴 테니까 보조금 같은 거 없고 그냥 너희들이 와서 지어. 이런 형식으로 한다면 한국 입장에서 놓고 보면 수출 환경, 통상 환경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해리스 후보가 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안보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안보 관련해서 동맹에 대한 어떤 가치를 부여해주고 있다고 보는 반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국익과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방위비 분담이 높아진다거나 또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하고요 좀 복잡한 어떤 관계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한국 입장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채찍보다는 당근이죠. 훨씬 역시. 낫죠. 예, 먹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긴 시계열로 좀 볼 때 미국 증시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강력한 우상향 흐름을 보여왔는데요. 문낭준 연구위원님 올해 들어서 벌써 20% 넘는 수익률을 미국 증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세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혹시 보시는지 의견 주시죠. 올해 연초 이후 가장 강조해드렸던 부분이 사실 경기 순환이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도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주가 지수를 투자자 여러분들이 경험할 걸로 좀 예상을 했기 때문에 증시 향방 역시 경기 확장이 끝나기 전까지는 지속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NBER 전미경제연구소의 경기 순환 데이터를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 8월 기준으로 52개월째 경기 확장이 지속되고 있는 국면이고요. 1980년도 이후에 5번의 경기 확장 국면에서 7년 1개월 정도 지속된 걸 감안한다고 하면 2027년 6월 정도까지는 미국 경기가 확장 국면에 놓여 있을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선 결과 확인 후에 변동성이 일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11월 달이 가장 크고 12월로 갈수록 그 변동폭을 축소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두 가지 관점에서 증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펀더멘탈 중에 하나인 경제입니다. 미국은 잠재 성장률이 1.8% 전후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 미국의 분기별 경제 성장률을 놓고 본다고 하면 2022년 1분기 때 역성장을 하고 2022년 2분기 이후부터 올해 3분기 때까지 평균적으로 2.6%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0.8%포인트 정도의 실질 성장률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조들이 흔들리지 않는 부분들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올해 9월부터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금융 여건 완화에 따른 여건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내년 상반기가 지나서 물가가 좀 올라올 여지가 있어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중단될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연준이 9월 수정 경제 전망에서 제시한 중립금리 2.9%를 기준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내년에도 100bp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약적인 환경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물가는 과거보다 떨어지는 속도는 좀 둔화될 여지는 있지만 여전히 디스인플레이션은 계속 유지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미국 증시 경제와
완화적인 통화 정책 여건을 놓고 온다고 하면 충분히 올해보다도 더 올라갈 여지는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물가 상승률 둔화가 디스인플레이션입니다. 내년 현재 지금 기준금리 5.0인데 미국 기준으로 내년 말 정도 되면 얼마까지 떨어져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통화 정책을 연준의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서 보통 하고 있는데요. 9월 수정 경제 전망을 놓고 온다고 하면 내년도 중간값이 100bp 정도 인하한 걸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올해도 한 50bp 추가 인하 뭐 가능성 시장이 나오는데요. 아마 미국 대선 끝나고 나서 이어지는 11월 FMC에서는 최근 파월 연준 의장 발언을 놓고 온다고 하면 25bp 인하 정도는 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앞서서 발표된 고용 지표나 PC 결과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연준 입장에서는 25bp 인하를 하는데 명분으로 작용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경제지표 결과에 따라서는 시장에서 생각하는 100bp가 아니라 150bp 정도까지도 인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내년 연준 정책금리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간밤에 나온 서비스업 지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게 나왔습니다.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하 추이 이어갈 것으로.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연구위원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내년에도 뭐 미국 경제는 연착륙 내지는 노랜딩도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자, 트럼프가 4년 집권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이든이 4년 집권을 했었고요. 해리스 부통령직을 뭐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바이든과 해리스는 한 몸이죠. 과거 트럼프의 4년 동안의 주가 움직임, 그다음에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주가 움직임 수혜주 이런 게 궁금한데 요거 관련해서 우리 신인기 기자가 취재를 좀 해왔다고 합니다. 예, 데이터를 토대로 숫자만 말씀드리면 이 공화당 측 전 대통령이었죠. 트럼프 현 후보 때와 그리고 카멀라 해리스 현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계승하려는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주가는 모두 상승을 했었습니다. 주가 상승률의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정권의 차이로 보기에는 고려해야 될 다른 요인이 많은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때인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1월까지의 S&P 500 주가지수 추이 보면요. 지수가 당시 처음에 2271선에서 임기 말 3852선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임기 중에 S&P 500 상승률이 약 70%에 달한 겁니다. 69.6% 정도 됐는데 고려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전 대통령 당시에 임기 중에 팬데믹이 왔었죠. 당시에 주가가 크게 빠졌다가 연준이 통화 정책을 통해서 이것을 부양을 했습니다. 시장에 돈을 많이 풀어면서 임기 막판에 주가가 많이 상승한 효과가 있었었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정책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기업의 입장에선 감세 정책의 혜택을 많이 봤었습니다. 2017년 12월이었습니다. 그때 법인세율이 미국이 35%였는데 이것을 21%로 낮춰줬죠. 이후에 애플이라든지 대형주의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효과가 기업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이게 주가 상승의 원인이 됐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에 그 수혜 섹터들이 많았었습니다. 수혜 섹터로 거론됐던 것들이 많았는데 그 섹터들이 모두 잘 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봐야 되냐면 당시에 인프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굉장히 컸었는데 실제 그 재임 4년 뒤의 수익률을 보면은 미국의 건설 인프라 관련 ETF 보면 되겠죠. SPDR S&P 글로벌 인프라 ETF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시작한 날 45.7달러에서 주가 가격이 출발했었는데 4년 뒤에 50.2달러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간 S&P 500 수익률이 70% 가까이 된 걸 비교하면은 10%도 안 오른 수익률은 사실 좋다, 수혜주다라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변수가 많았나 보군요.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쉐어즈 글로벌 인프라 ETF도 뭐 10% 초반대 수익률을 보이는데 그쳤으니까요. 그거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추진하려고 했었던 인프라 투자 법안이 결국 좌절됐던 영향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바이든 현 대통령 얘기도 해야겠죠. 바이든 현 대통령 재임 중 주가 추이 아직 4년 다 채운 건 아닙니다. 내년 1월 20일이 임기 만료일이니까 현재까지 보면은 전대와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2021년 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S&P 500은 3,852에서 현재 오늘 기준입니다. 간밤 기준으로 5,782선으로 재임 중 주가 상승률이 현재까지 49.9%입니다. 50%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몇 가지 봐야 될 게 있는데 하나는 그동안에 올랐던 것들이 정책적인 움직임이라기보다는 AI 그리고 M7이라고 대별되는 이 빅테크 실적이 좋았지 전체적인 주가를 부양할 때
다른 기업들이 다 좋았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정책적인 효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 팬데믹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경제로는 문제가 됐지만 기업 실적에는 오히려 매출 증대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업 실적에 도움이 됐고 주가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부양하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AI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책적인 문제와 완전히 결부짓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측면들이 있었고 또 하나 봐야 할 게 바이든 대통령 역시도 또 IRA법 이런 것들 수익 섹터로 분류가 됐었는데 사실 태양광 관련주가 좋았어야 되잖아요. 현재까지 태양광 섹터 ETF가 관련 섹터 ETF 가운데 주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곳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것들은 결국 대선 테마라는 것이 미국에도 있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이것은 결국 단기적이고 기업 실적보다는 이 테마가 약하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의 공약 불이행 가능성도 테마주라든가 이런 증시를 볼 땐 유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테마주 변동성은 좀 투자하실 때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저희가 기준금리 이야기를 했는데 국채금리도 궁금해하실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추세에 맞춰서 국채금리도 좀 꾸준히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었는데 최근 흐름은 오히려 반대였거든요. 대선 이후 금리 전망 이선엽 이사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전체적으로 최근에 금리가 올라온 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트럼프가 당선됐을 경우 너무나도 많은 재정 적자, 우리나라 들어보니까 1경 이상의 돈을 쓸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작용을 하고 결국 국채 시장에서 채권의 어떤 발급이 많아지면 결국 금리가 뛰지 않겠느냐 우려가 하나가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역시 정책과 관련해서 놓고 보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제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물가를 자극할 수 있을 거라 우려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궁극적으로 어떤 분이 당선되느냐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단 저희들이 볼 때는 의회가 어디가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된다 하더라도 의회가 민주당 쪽으로 넘어간다라면 그 돈을 다 쓰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어떤 분의 당선 여부보다도 결국엔 돈을 쓰는 거는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의회가 분할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후보들의 전반적인 어떤 그 상황과 관련된 걸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견제 수단이 생겼을 때 금리가 안정될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누가 되느냐 여부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지금 신경을 잘 쓰고 있지는 않지만 의회가 어떤 구도로 분할이 될 것이냐 여부를 저는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트럼프가 처음에 당선이 된다라고 보면 에너지 가격 하락에 대한 공약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금리는 낮아지는 추세, 아까 우리 문연구원님께서도 디스인플레 추세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1년이 아니라 한 2, 3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트럼프가 반이민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미국에서의 어떤 인력 부족, 이로 인한 임금 상승, 그래서 금리는 다시 올라가는 긴 흐름에서 올라가는 쪽으로 현재 보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방금 이 이사님 말씀하셨듯이 의회의 움직임도 봐야 됩니다. 오늘 대통령뿐만 아니라 상원의 3분의 1, 100명 중에 3분의 1, 34명을 지금 바꾸고요. 하원 435명 전체를 바꾸니까 의회를 누가 어떤 정당이 장악하느냐, 그게 이제 우리 법안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겠죠. 자, 팬데믹 충격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죠. 지정학적 갈등 심합니다. 러브 전쟁, 중동 분쟁 있죠. 미중 갈등 계속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 경제입니다. 누가 대통령으로 최종적으로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정책 방향 많이 차이 날 것 같은데 문 연구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양당이 얘기하고 있는 정책 방향이 좀 다를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궁극적인 큰 틀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패권국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냉전 시대 예전에는 미국과 소련 그리고 브렌트우즈 전까지는 미국과 일본, 그 이후에는 이제 미국과 중국을 두고 지키려는 자 또 빼앗으려고 하는 자 간의 싸움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자국 공급망 구축이라는 큰 틀 하에서 미국 우선주의라는 부분들은 어느 대통령이 되더라도 계속 이어질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집권 1, 2년 차, 집권 3, 4년 차 구분해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집권 2년 차 이전까지는 두 후보, 지금은 후보지만 모두 경기 부양에 초점을 좀 맞출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재원 부족,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금리 통화 기조를 좀 선호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시장 금리가 많이 튀긴 했었지만 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보고 있고요. 특히 상원 같은 경우 이제 공화당이 가지고 간다고 하면 내년도에도 통화 정책이 중점이 될 여지가 있는데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2026년 5월까지입니다. 하지만 상원을 공화당이 가지고 가게 된다고 하면 연준 의장에 대한 의결을 상원에서 하기 때문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바뀔 여지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유 또한 내년도 이 연준의 정책 금리가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훼손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집권 2년차 이전까지는 정책 방향을 놓고 봤을 때 경기 부양에 초점을 두는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자국 우선주의라는 기본 틀은 동일하지만 접근 방식에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대선이 다가오면서 금값과 비트코인 가격의 강세를 보였고 간밤에도 좀 강세를 보였는데 두 자산에 대한 전망 이선엽 이사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궁극적으로 이제 달러 가치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지금 문영경께서 너무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게 지금 그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한 즉 연준에 대한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혹시 트럼프가 된다라면 커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궁극적으로 금리를 더 내리려는 안팎이겠죠. 지금 친 트럼프 계열로 분류되는 연준 이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도 50bp 이상을 내려야 된다라고 계속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 보면 더 내려라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그럴 경우 달러 가치의 추가 훼손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두 자산의 가격도 결국에는 더 반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주식시장 입장에서도 놓고 보면 버블이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달러 가치하고 같이 연동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가 역시 달러 가치와 연동이 될 텐데 우리 문 연구원님 유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뭐 중동 불확실성 때문에 올해 일시적으로 좀 유가가 올라가는 모습들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수요와 공급 부분을 놓고 온다고 하면 공급이 수요보다 높을 걸로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국제유가 수준은 현재 상황에서 크게 변화는 없을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오펙 국가들의 원유 생산량이 올해도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주도하고 있는 게 미국이고요. 그리고 캐나다, 브라질 같은 국가들도 원유 공급을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러한 공급들을 그동안 감당을 해줬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초점에 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경제 활동들이 많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가구보다는 원유 수요도 많이 낮아질 여지가 상당히 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지금 현재 유가 흐름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여지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섹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해리스 트레이드 또 트럼프 트레이드로 시장이 들썩였는데 두 후보의 정책에 따라서 어떤 수혜주들이 부각됐는지 전망은 어떻게 됐는지 박정원 심수영 캐스터가 정리했습니다. 확인해보고 오시죠. 드디어 D-Day입니다. 시장의 뜨거운 감자였던 미국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가 마무리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투표가 진행 중이고 우리 시간 오늘 오후 3시죠. 알래스카를 끝으로 투표가 마감될 예정인데요. 끝까지 여론조사 결과가 엎치락 뒤치락하며 그동안 시장에서도 각 후보별 트레이드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죠. 네, 오늘은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시장이 미대선이라는 재료를 어떻게 소화할지 또 차기 대통령이 누군지에 따라 어떤 종목들이 수혜받을지 체크해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우선 각 후보의 말을 통해 정책과 공약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알아볼 수 있는 말 해리스 후보는 어떤 발언을 내놨나요? 네, 먼저 해리스 후보는 지난 TV토론에서 기후위기는 실존한다며 청정 에너지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 공표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해리스 후보는 검사 시절 미국 최초로 환경정의 부서를 만들었을 정도로 꾸준한 친환경 행보를 보여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취임 시 적극적인 친환경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어떤 발언을 했나요? 네,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한국은 머니머신, 내가 대통령이라면 그들은 연간 100억 달러를 낼 거라며 우리나라의 연간 방위비 부담금이 2026년에 지불할 액수의 거의 9배에 가까운 13조 원이 적정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동맹국들에게 적당한 대가를 받아내겠다는 트럼프 후보의 다짐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책의 방향성이 엇갈리며 산업별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각 후보의 당선 시나리오별 수혜주들도 체크해 보시죠. 일단 경제 분야입니다.
우선 해리스 후보가 당선된다면 환율 하락이 예상된다는 점에 주목해 볼 만한데요. 해리스가 트럼프보다는 상대적으로 관세에 강경하지 않다는 점이 부각되며 우리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다. 또 환율 하락 수혜주로 꼽히는 항공 및 유틸리티 업종이 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전망인데요. 관련해 신한은행 S&T센터에서는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환율이 1,400원대로 고점을 높일 것으로 해리스가 승리한다면 환율이 1,350원 아래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만약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그가 주장하는 관세와 법인세 정책에 따라서 금융주가 수혜를 입을 전망입니다. 트럼프 일기 때 미국 국채금리가 1.8%에서 2.6%까지 단기 급등한 걸 봤을 때 금리 상승 가능성도 예상되고요. 금과 달러가 동반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법인세의 경우 이미 과거 재임 시절 35%에서 21%로 낮춘 바가 있는데 당선 시에 이 법인세를 또 한 번 하향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은행들의 위험한 자기 매매를 금지한 볼커루를 완화했던 이력이 있는 만큼 증권가는 하나금융지주와 신한지주, KB금융 등을 수혜주로 꼽았습니다. 이어서 외교 분야도 확인해 볼까요? 네, 먼저 해리스 후보는 외교에 있어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지만 동맹을 강조합니다. 해리스가 집권한다면 전 산업 부문에서 공급망이 동맹국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란 점에서 북미 수출 중요도가 큰 산업들의 수혜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방산 기업들의 경우 미국 및 나토의 방산 공급망에 진입할 가능성이 증대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트럼프 수혜하면 방산을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트럼프 후보는 미국의 우선주의로 고립주의 체제를 강조하며 국제 분쟁의 개입 최소화를 주장하는데요. 더 이상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세계 각국의 국방비 지출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고요. 미국과의 협력이 약해질수록 해외 국가들의 한국 무기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역시나 K-방산의 수혜가 기대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 현대 롯데 등이 대표적인 트럼프 캐비넷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와 환경 분야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앞서 언급했듯 친환경 산업을 장려하는 기조를 내비치고 있는데요. 이에 신재생 에너지 업종을 비롯한 친환경 밸류체인 전반이 수혜 업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정부의 IRA법을 계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해리스가 당선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홀딩스 등을 비롯한 2차 전지 기업들이 모처럼 반등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해리스 후보의 수혜주로는 또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바이든 정부를 계승하는 해리스 정부는 캔서, 문샷 등 기존의 헬스케어 관련 정책 또한 이어갈 계획인데요. 특히 중국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규제를 받게 되며 반사이익으로 우리나라에서 바이오시밀러 중심의 수출 증가세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첨단 R&D가 촉진되며 우리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제약사와 협력할 여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 바이오팜 등의 제약 바이오주들의 상승이 기대되고요. 이외에 해리스 후보가 마리화나 합법화와 낙태권을 지지한다는 점에 착안해 관련 테마가 우리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지만요. 해당 종목들의 경우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약한 만큼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와 환경 분야에 대한 트럼프 후보의 공약도 확인해 봐야겠죠. 트럼프 후보는 화석 연료 중심의 전통적 에너지와 원전의 활성화를 내세웠습니다. 2017년 집권 당시에도 취임 직후 침체되어 있던 원전 산업을 확대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도 소형 모듈 원자로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이며 HD 현대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 등 원전주 상승이 기대되고요. LNG 운반선의 신규 수요 증가로 조선주 강세에도 무게가 기울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후보는 그동안 전기차 산업진흥에 부정적인 입장을 펼쳐왔습니다. 친환경 정책인 IRA를 폐지하고 전기차 의무화 또한 철폐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럼프 캠프에 7,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0억 원이 넘는 선거 자금을 기부하며 테슬라의 확장 기회 모색에 나선 점은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수혜주로는 또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이 밖에 트럼프 후보는 비트코인을 미국의 국가전력 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가상화폐에 우호적인 입장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우세론이 불거지며 트럼프 효과를 등에 업고 비트코인 가격이 4개월 만에 1억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해리스 후보가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었다는 소식에 이번 주에 들어서서는 비트코인이 1억 원 미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리스 후보 또한 블록체인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 바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누가 당선되든 비트코인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라는 점 체크해보시죠.
네, 이렇게 당선 시나리오별로 어떤 업종과 종목들이 주목받을지도 구체적으로 체크해봤는데요. 역대급 초박빙의 승부를 보여주고 있는 두 후보. 과연 2억 4,400만 명의 미국 유권자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개표 상황부터 속속 들려올 소식들까지 전부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저희 한국경제TV와 함께 지켜보며 투자 전략 세워보시죠. 네, 직전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만 막판까지 승률 50대 50으로 월가에서 그렇게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굉장히 높습니다. 누가 될지도 모르겠고요, 막판까지. 자, 우리 기업들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이 상황에서 이선희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 기업들이 이 각 후보별로 이미 준비는 어느 정도 끝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그동안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결국 그렇죠. 통상 압력에 대해서 기업들이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트럼프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무역 장벽은 가격 장벽입니다. 관세 장벽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관세를 뚫을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어떤 고민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다각적인 정책들을 할 건데 뭐 비용 절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런 어떤 한국에 대한 어떤 그 대우를 좋게 해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좀 더 불리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 기업들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정치권이 뭔가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발휘해야 될 일이 아닌가.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는데 결국 관세가 높아지는 부분, 이 관세 관련한 것들은 사실 기업이 극복해야 될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극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래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가 협상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우리가 줄 건 좀 주고 우리 기업들이 수출할 수 있는 환경을 하기 위해서 그래도 다른 국가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환경에 될 수 있도록 뭔가 노력해 주시는 것이 기업들보다 우리 정부에서 또는 우리 의회 쪽에서 좀 나서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뭐 트럼프 당선돼갖고 보표 관세 10% 때리면 그 한미 FTA 뭐 이건 무력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트럼프와 해리스 집권 때 수혜 업종 그리고 종목에 대한 증권가 분석도 살펴보셨는데요. 문 의원님, 트럼프 2기가 시작된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나 업종은 어디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바이오 의약품이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약가이나 또 자국 내에서 필수 의약품 생산이란 부분들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바이오 시밀러 수출 증가세가 계속 유지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에 대한 특허 만료도 다가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강화될 여지가 있어서 바이오 의약품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최근에 막 달리다가 좀 조금 하락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역시 이 또 바이오 쪽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트럼프이든 해리스이든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앞으로 쭉쭉 달릴 만한 섹터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선현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의 흐름과 다르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양당 후보가 겨루곤 있지만 결국 지금까지 증시를 이끌어온 미국의 상승 동력은 AI였습니다. 그리고 이 AI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걸 가정을 해보면 사실 AI 관련주들의 지속적인 상승세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떤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뭐 방산의 흐름이라든가 또 미국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조선 섹터가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방산 같은 경우는 뭐 앞서도 양 후보 다 말씀을 주셨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글로벌 시장의 어떤 전쟁 기운 이런 것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놓고 보고 특히 이제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방위비에 대한 압박도 굉장히 커질 건데 스스로 동맹에 대한 가치를 많이 떨어뜨리면 그 동맹들은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자국을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미국의 힘이 빠진 만큼 본인들의 힘을 채워넣기 위한 어떤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 무기를 비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비용에 대한 부담도 늘어나는데 무기를 사야 된다라면 역시 비싼 무기보다는 가성비 무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보면 방산도 굉장히 좋은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환율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 원달러 환율이 재상승해왔습니다. 최근 한 달간 한 40원 정도 올랐는데 대선 이후에는 어떻게 움직일지 또 핵심 변수가 있다면 그건 어떤 것인지 문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 증시와 통화를 놓고 봤을 때 저는 두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의 경제 체력입니다. 우리나라 분기 성장률을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 2분기 마이너스 0.2% 역성장을 하고 3분기 속고치가 0.1%로 소폭 올라오긴 했지만 미흡하다는 평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의 수출 증가율을 놓고 본다고 하면 명목 금액보다는 증가율이 중요한데 올해 1월 기준으로 전체 수출 증가율이 피크아웃하고 올해 2월 기준으로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피크아웃하고 또 올해 7월 기준으로 중국향 수출 증가율이 피크아웃한 상황입니다. 결국 미국 대선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불확실성이 해소된다고 하면 지금 1,380원 수준인 원달러 환율이 강세 흐름을 좀 나타낼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해리스 당선과 트럼프 당선 시 그 레벨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리스가 당선된다고 하면 트럼프 트레이드가 발생하기 이전인 1,34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면 이보다 조금 높은 1,36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거처럼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이 그렇게 강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 원달러 환율 레벨은 과거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 계속 유지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300원은 계속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또 한국 증시를 좌우하는 섹터 종목 하나씩만 꼽자고 하면 단연 반도체, 그다음에 삼성전자이죠. 삼성전자의 시총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답하긴 합니다. 요즘 주가 흐름을 보면. 자, 반도체하고 삼성전자 주가 전망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이선엽 이사님. 우선은 자신은 없습니다. 반도체에도 이제 AI 반도체라는 게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범용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를 나눠서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AI 관련 반도체들은 여전히 수요가 굉장히 견조하다라는 점에서 수익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이 AI 관련 반도체에서 굉장히 비교 열의에 있고 또 일반 범용 반도체 내에서도 중국의 견제에 가장 취약하다라는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제 변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는데 이런 변하겠다라는 의지가 연말을 통해서 어떻게 투영되는지 일단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 이번에 IR을 통해서 8단이죠. HBM3 이 8단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화될 수 있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삼성전자가 지난 몇 년간 우리한테 보여줬던 것들 중에서 우리가 몇 년까지 누구를 제쳐보겠다, 무엇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 제가 볼 때 중요하지 않고 정말 제가 이렇게 해냈습니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주가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밸류에이션상으로는 역사상 가장 저점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싸다라는 건 인식을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과연 전자가 앞으로도 그런 경쟁력을 단기간에 찾을 수 있을 거냐. 왜냐하면 최근에 일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단순한 기술 격차 이상으로 여러 구조적인 문제, 즉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삼성전자는 신뢰를 찾고 특히 우리가 잘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잘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들이 보여줘야 유의미한 주가 상승이 가능할 거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 전지주의 비중이 좀 높은데 전기차 캐즘의 영향으로 2차 전지 투자자들이 오랫동안 소가리를 좀 해왔습니다. 트럼프냐 해리스냐에 따라 희비가 가장 크게 엇갈리는 업종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문 의원님, 2차 전지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아무래도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IRA 법안 폐지 또는 규모 축소에 대한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IRA 관련된 미국 내 지지 분야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트럼프를 지지하는 지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IRA 법안을 폐지하기보다는 규모를 축소하는 법안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분위기는 좀 조성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국내 증시 향방 집중 분석해봤는데요. 도움 말씀에 신한투자증권 이선엽 이사, 문남중 대신증권 글로벌 전략 수석 연구위원,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